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전문 낭독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단편소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이 작품을 쓴 김지연 작가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해볼 예정이고요. 또 송승헌 시인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모셨는데요. 창작가 비평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시들에 대해서 송승헌 시인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네. 김지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이거 실천문학 2019년 여름호에 실렸죠. 네. 간단하게 제가 김지연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작정기라는 소설로 등단하셨고 그 이후에 작품 발표하고 계신 신인 작가십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작품들 지면에서 저희 만나볼 수 있는지 간단히 수록하신 작품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신인상 발표한 이후에 2018년 12월 현대문학에 내가 울기 시작할 때라는 소설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작품이 오늘 이야기할 우리가 해변에서 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네,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감상 먼저 얘기하면 네.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쭉 그렇게 덤덤히? 슬프지 않았어요. 네, 그냥 덤덤하게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딱 덮고 제가 외출을 했나? 집에서 읽고? 근데 되게 그날 하루 종일 이 소설이 좀 저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정이 뒤늦게 저를 찾아오는 느낌을 받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좀 독특한 경험이었거든요. 보통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에 대한 감상이 뭐 대부분 바로 오기 마련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소설이어서 여운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느낌이 일단 들었고 일단 아파요. 아픈 소설이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덤덤한 속도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음악에 무지하에 어떤 속도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그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읽는다고 치면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속도로 소설을 읽게 되다가 그 작정기, 제가 이제 현대문학에 실린 거는 아직 못 읽었는데 작정기를 읽었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속도로 소설이 진행이 되다가 반전은 아닌데 조금 소설의 뒤쪽에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빠르게 소설이 끝나버려요. 그게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전환되는 포인트부터 사람의 머리를 좀 치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소설이 좀 뭔가 그 빠르다는 게 급하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값이 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설이 끝나니까 그 뒤에 내가 뭘 읽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들을 좀 곱씹어보고 그게 좀 소설을 덮고 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녀 감정이라던가 그게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여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덤덤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 읽고 났을 때는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품게 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저도 이제 주영님이 이 김지연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하자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왜 소개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아마 이 작품을 대부분은 많이 들으면서 느끼셨을 텐데 저희는 읽었지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작품 지난 시간 방송을 들으면서 낭독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혹시나 낭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레즈비언 커플이 어느 여름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여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헤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여행지에서 헤어지는 커플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저희가 더 하자면 외곽이 되는지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둘의 레즈비언 커플이긴 한데 관계도 좀 독특했던 것 같고 등장인물의 어떤 네. 정보 같은 것도 네. 근데 여행 이유가 처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뭐 이게 주 목적이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커플이 이 여행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게 레즈비언 커플에서 화자인 나가 나 여름에 바닷가에서 홀딱 벗고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린 여자친구가 그러면 말만 할 게 아니라 꼭 그건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름 휴가로 바닷가에 가서 그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처음 두 사람이 만난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사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어린 친구인 진영이 네. 고등학생이었고 그 화자인 나가 기간제 교사였는데 근데 진영은 나중에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 이후에 이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네, 맞나? 대학 입학했는데 한번 축하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네,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는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이란 제자로 나오긴 하는데 나이 차이가 제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10살, 12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15살? 15살 네. 정도. 그럼 진영은 20대 초반이고 이 화자인 나는 30대 중후반 네, 정도로 30대 중. 이 소설에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일단 좀 궁금했어요. 어떤 씨앗이 되는 이야기나 사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소설은 제가 제목 먼저 떠올라서 쓰게 됐던 소설인데요. 제가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주워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걸 줍다가 이 제목이 먼저 떠올랐어요. 네, 우리가 해변에서 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갈수록 점점 더 쓰레기의 양도 많고 점점 더러운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해줬던 생각은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쓰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죄송해요. 네. 약간 예상한 거 같으니까 되게 애절한 이별이 근데 생각하다가 저한테 꽂힌 건 쓰레기는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의 방점이 더 찍히게 말씀이 다가오긴 했는데 결국 화자인 나와 진영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나의 선택이 달라서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소설이라면? 네,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 다 레즈비언이고 사회적으로 받는 어떤 억압은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살아온 연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비슷한 배제의 경험, 억압의 경험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런 경험을 똑같이 겪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자의 경우에는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결부해서 그 화자가 겪었던 경험들이 만나면서 결국 이런 인간이 되었고 또 진영은 진영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역사와 환경과 진영이 타고난 성격 이런 게 만나서 진영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 수도 있었겠지만 화해를 싸우고 계속 화해하고 노력하면서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화자가 한 선택은 그 지속을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둘은 화해 지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지는 결말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화자인 나는 과정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결론이 난 이후에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관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화자의 눈으로 소설이 진행이 돼서 저도 화자에 이제 이입을 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레즈비언으로 겪은 차별적 시선 때문이기도 하고, 진짜 이 사람이 노화나 어떤 그런 살면서 늙음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겪은 체념 같은 거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화자는? 왜 이렇게 왜 됐을까? 결론이 난 이후에만 이야기하는,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다 보여줬을 때, 속내를 다 드러냈을 때, 그거에 환대받고 온전히 다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대받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럼 내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에 부닥쳤을 때, 그런 지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값일 경우가 더 많았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상대방에게 다 드러내고 오픈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가장 내가 가깝게 지내야 할 여자친구 앞에서조차 내가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 속마음, 뭔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털어놓거나 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한테 없었던 게 지금 생겨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계속 긍정받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털어놓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화자가 레즈비언이기도 한데 지금 기간제 교사도 했고 학원에서 일하는 거죠. 뭔가 한정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처럼 저는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런 삶의 데이터 값이라고 얘기하신 게 직업적인 특성에서 관계에 대해 오는 것들도 이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 전에 그 관계가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그냥 혼자 남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직장 안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 이 진영을 만났을 때 당시부터 쌓아온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제도 혼자가 될 거를 좀 준비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읽을 때. 레즈비언 커플을 보는 어떤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크게 2개 정도로 다가왔는데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화자의 성격이나 이 화자라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큰 그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이 커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썼을 때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고치면서 넣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빼니까 이 화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넣은 장면들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이 화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줄거리 설명에서 끝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끝의 얘기로 훅 뭔가 떨어진 느낌인데 아까 얘기하신 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나체로 수영하고 싶어서가 어떤 작은 계기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그냥 궁금했거든요. 정말로 작가 자신이 이런 걸 꿈꿔서인지 아니면 어디서 그런 누드비치 이런 거 보시고 연상하신 건지, 그러니까 꼭 의미부여가 아니어도 그냥 이거 자체가 홀가분한 어떤 상태라는 거를 떠올리게 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유롭고 홀가분한
상태를 되게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네. 되게 스스로를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연인과 있을 때 나 사실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체 수영을 못하죠. 그건 계획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물이 춥고 뭐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도 사실 하면 할 수 있을 것 일부러 또 그런 장소를 골랐고 그래서 저도 근데 떠날 때부터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소설을 읽고 아니까 나중에 생각이 들었던 건라고 착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진짜 할 것 같진 않고 이들이 그냥 어딘가로 갈 때 이게 하나의 핑계 같은 상황처럼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약간 그 뒷부분을 쓰면서는 그래도 다음 여자친구랑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썼던 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네.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네, 그렇게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희망적인 말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뒤에 그 네. 여자친구와의 그런 휴가를 네. 상상하는 그 지점 말씀하시는 네. 그럼 거죠? 잘못 읽었나? 네. 왜냐면 그 막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근데 아니다 그런 질문은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저도요. 상상했다 지웠다 상상했다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가는 게 물론 진영과 똑같지 않을 거야 라는 긍정의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그거는 단순히 상상일 뿐이고 이 화자인 나는 절대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네. 이 화자가 그러면 진영과의 헤어짐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겪은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쓸 때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 아. 네, 겪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다? 뭐 그런 문장도 네. 썼는데 그것 역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래를 낙관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진영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네, 그 진영은 뭐죠? 아, 네. 그리고 진영, 네. 그럼 난 당신한테 뭐야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네. 언제까지 나를 보호하기만 할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건 진영이 그럼 나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결론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화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엄청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숨기더라도 너는 나한테 얘기해도 돼. 또 가능할 텐데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로 저는 읽혀서 그게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히 문화 코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네, 그렇다. 근데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화자는. 그 진영도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진영도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도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썼냐고 차라리 진영 입장에서 이런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읽고 싶다. 진영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진영의 이야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좋은 여자를 만났겠죠? 네, 좋은 여자 만나서 하자 같은 똥차를 버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쓰레기 얘기 저 되게 인상 깊긴 했는데요. 쓰레기 같은 세계. 진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제목에서도 사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쓸모없는 것들의 목록도 되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쓸모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한테 오기는 왔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작가는 어떤 의미에 쓴 건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왔냐면요. 뒷부분에 특히 그 쓸모없는 것들이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거나 어떤 계절에만 오거나 혹은 바다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둘 사이에 관계의 파편이나 공통된 기억이나
혹은 그런 사건의 조각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슬프다. 그게 쓰레기인 거야. 근데 여기에 다행히 쓰레기가 아닌 예쁜 소라 맞아, 껍데기나 맞아. 조개 껍질도 나와서 그리고 수수병에 그런 예쁜 수수병이 예쁘게 갈려서 해변에서 보석처럼 보면 그것도 예뻐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파도에 그렇게 밀려다니고 모래에 파묻혀 있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타나고 저는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게 되게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기억이나 파편 같은 걸 상징한다고 저는 느꼈는데 실제로 어떤 의도 쓰신 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것들도 다 어디에서는 이전에는 과거에는 쓸모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것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결국 쓸모없는 것의 형태로 오게 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런 것들이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파편들 네, 그런 장면들로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한때 쓸모 있었던 것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키워드로 생각했던 거는 보호라는 단어였는데요. 네. 결국 이 커플이 어쨌든 끝이 좋지 않게 헤어지게 된 데에는 하자의 자기 보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을 겪으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계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이 실천문학에 실린 작품에 대해 주요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한 가지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 등단 이후에 그 문학동네 제가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네. 인터뷰를 짤막하게 하신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문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장이 좋다는 평을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라는 하평을 꽤 몇 년 받고 이제 등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장이 좋다는 평을 어떻게 못 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문장 너무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쓰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 인터뷰 이후에 다른 소설들을 쓰실 때 문장에 대해 정확하게 쓰는 지점에 여전히 열중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까지도 요즘에는 신경을 쓰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쓰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 어떤 세부를 잘 보면서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또 대상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또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문장을 쓸 때는 본 것, 그런 것들 중에서 결국 내가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해서 문자로 옮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주관의 세계에 있어서도 저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 못했구나라는 아니에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네. 어떤 첫 인상을 받은 정서를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나 봐요. 읽을 때 뭔가 씁쓸하고 쓸쓸한 이런 게 좋아서 맞아요. 그렇게 결론도 해버린 그냥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이 그냥 제 나름의 결론으로 그냥 확 몰고 가버린 이 작품은 이런 거야라고. 근데 어쨌든 독자한테 작품이 갔으면 또 그 독자가 네. 해석하는 몫도 네네네.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는 작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인 작가로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 쓰고 싶은지 간략하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소설을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에서 지금 감상을 들어보면서도 느꼈는데 어떤 하자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을 겪었을 때 싸우기도 전에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소설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싸우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패배하거나 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싸우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연 소설가와 함께 단편 소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송승헌 시인과 함께 신작시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송승헌 시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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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저희 창작가 비평 185,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시 소개해 주실 예정이시죠? 이번 창작가 비평에는 워낙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이수명 시인의 비가 내리는데라는 작품이랑 네. 김소연 시인의 누가라는 작품, 그리고 등단한 신인인데요. 한재범 시인의 수목원이라는 작품, 네. 그리고 제 시도 한편 쟁쟁한 분들 중에 한 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요청이 있어서 제 시 아스모데우스라는 시를 한 편 골랐습니다. 네. 네. 저희 먼저 이수명 시인 시부터 만나볼 예정인데요. 낭독으로 시작해 주실 거죠? 네. 네. 비가 내리는데라는 작품인데 송승헌 시인의 낭독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차를 몰고 나간다. 얇은 건물들 사이로 비가 내리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니 비가 내리는데 그 건물은 개조되어 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원룸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똑같은 원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원룸에서 나와 죽어간다. 비가 내리는데 계속 차를 몰고 갈 거예요? 빗속을 돌아다니는 차들이 슬퍼요. 돌아다니다가 공평하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슬퍼요. 차를 몰고 싶지 않은데, 그 무엇도 이제는 몰고 싶지 않은데,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데, 비가 내리는데 차를 그만 도중에 버리고 싶은데 문을 조금만 열어두지 않겠니? 빗소리를 들으려고 빗속으로 읽던 책을 던져버린다. 차츰 거리에 차들이 많아진다. 언제부터 나온 차들인지 모른다. 조용히 나란히 움직이는 차들 속으로 끼어든다. 깜빡이를 켜고 빨간 차와 검은 차 사이로 끼어든다. 네. 이 시를 소개작으로 고르신 이유부터 살짝 들어볼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단순해서 골랐어요. 별로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이 상황이랄까요? 이 네. 배경이라는 것이 되게 명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우리 머릿속에 딱 읽어 나가다 보면 그대로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 단순 명징 명확해서 골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수명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은 상당히 난해해서 독해 자체가 불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 살짝 겁먹고 시작했어요. 읽는 것을. 네. 근데 이번 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상당히 잘 그려지고 그 비가 내리는 데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한테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불러일으켜서 비가 내리는 풍경 안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어요. 사실 그 이수명 시인의 시가 다른 시들을 봐도 알겠지만 읽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잖아요. 네, 녹록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근작들로 이렇게 몇 년 사이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읽히긴 읽히거든요. 네. 배경이나 그 그림들이 어쨌든 정황이나 얘들이 뭘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림상으로는 좀 잘 그려지는 편이라 그쯤에서 그 독자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수명 시인의 시 독자들이 네. 좀 소수였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소수였는데, 그쯤에서 좀 대중에도 조금 더 많이 전파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시도 읽어보자면 그림은 명확하게 그려지긴 하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무슨 내용인 것 저는 같아요? 그냥 읽으면서 네. 저부터 얘기하면 네. 좀 점점 갈수록 왜 이렇게 처연한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이게 비가 내리는 게 비가 아니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되게 쏟아지는 느낌이 계속 들고 네. 이게 어디서 가장 증폭이 됐냐면 네. 차를 몰고 싶지 않은데 그 무엇도 이제는 몰고 싶지 않은데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데 네. 또 오연?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약간 이 문장들이 불러일으키는 답답하고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근데 비는 한없이 내리고 이런 느낌 안에 갇힌 채로 끝까지 읽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시가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채로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슬프게 읽었고요. 네. 뭐 몇 가지 들어오는 단어들은 있죠. 진짜 제멋대로 읽자면 네. 결국에는 뭐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에서 떠올려진 어떤 사건, 건물은 개조되어 있는 최근에 청소 노동자 뭐 그거를 네. 연상하고 쓴 시는 시기적으로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원룸에 있고 또 그 원룸에서 죽어가는 그런 걸 또 보는 사람, 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고 차를 몰고 가기 싫은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빗소리를 들으려고 책이 무슨 소용이야 던져버리고 이거 약간 공감이 됐지만 결국엔 무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그치만 내가 또 깜빡이를 켜고 차들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낙담한 상태의 사람이 좀 보이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네, 무력함 내용, 네. 그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저도 뭐 시읽기에 정답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네. 잘 모르는데 뭐 이수명 시인께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제 식대로 읽어보자면 일단은 재밌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데라는 그런 문장. 사실 는데는 어쨌든 유사성이 있지만 그렇게 뭐 어떤 걸 행동을 기대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일 때 뭐 하는데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하지만은 여기에 비가 내리는 데에 있는 비가 내리는 데와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사실 그렇게 유사성 연결되지 않은 정황들이잖아요. 네. 가령 이현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연관 지어진 것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그 뒤부터는 뭐 비가 내리는데 건물은 개조되어 있는 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랑 어떤 사람이 원룸에 사는 것도 별 상관없고 네.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원룸에서 죽어가는 거는 비랑은 아무 사건적인 어떤 정황이 없는 그런 개연성이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일단은 이수명 씨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그냥 문장의 어떤 진술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시적 안에서는, 시 안에서는 좀 하나의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일단 이수명 시인의 특징 같은데, 네. 그 외에 이제 내용적인 면만 보면은, 아까 슬프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법적으로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이도록 속임수를 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제 식대로 읽어보면은, 네. 그 시가 이제 비가 내리면서 점차 죽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갈 거냐는 이런 물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차창에서 이제 내리는 비들을 보면서 슬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벼랑 끝으로 뭐 차도 몰고 가고 이런 감정의 어떤 극단들로 점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그것이 저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고조라거나 그런 것들이 책에 대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실의 감정은 대단히 무미건조하고 네. 되게 그 무채색의 그런 것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아마도 읽을 그 책의 내용들이 책의 감정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비를 타고 내리는 비를 타고. 그래서 책을 던져버리자마자 마지막에는 되게 무미건조한 완전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비가 내리는 데란 진술도 사라지고 그 안에 어떤 그 전까지 반복되던 정서가 사라지면서 차츰 거리에 차들이 많아지고 그냥 차가 끼어드는 그런 상황만 딱 건조하게.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연이랑 다른 앞의 연들은 되게 톤이 달라요. 오, 그러네요. 네, 목소리 톤이 되게 다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연에서 일상적인 그 상황에서 약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끼어듦으로 딱 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저는 읽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독자들한테 그걸 이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감정을 싹 끌고 가다가 마지막 연에서 착 그렇게 책을 탁 해버리는?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죠. 아. 저는 그게 이제 이수명 씨의 어떤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그 일상적인 풍경 같은 것들을 보이다가 그 안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엄청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고 낯설고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사실 시라는 게 우리가 시적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이고 되게 평범한 것들을 시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낯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문장으로서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도 시적인 것이 아닐까, 그 시에 가다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오, 재밌네요. 다시 보이네요, 이 시가. 오. 네, 그러면 저희 김소연 시인의 누가라는 시로 넘어갈게요.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고르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김소연 시인의 누가라는 시는 요약하자면 내가 잠시 해림이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내가 있고 내가 문을 열고 운동화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내가 해림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해림이는 평소에 진술 따르면은 내가 좀 해림이처럼 살고 싶어 했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살고 싶은 대상, 동경의 대상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진술하기로는 내가 해림이처럼 살고는 싶었지만 내가 해림이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해림이가 되어버린 나가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이나 뭐 약간 염려나 불안이나 혼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러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또 내가 해림이랑 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해림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네, 이상한 내용이죠? 네. 이상해서 골랐어요. 제가 이상해서 골랐는데 네, 김서연 시인의 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약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진 않고 대단히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상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되게 정확한 감정들을 짚어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딘가 약간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아니, 그래서 해림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시에. 네, 제가 맞아요. 세어봤어요. 해림이 25번 나오거든요. 세어보시기까지 하셨나요? 네. 왜냐하면, 혹시나 이 해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배치에서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봤는데 그런 단서나 그게 발견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저도 이 시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그렇죠. 왜 잘 안 될까? 그 그렇지. 느낌을 계속 말도 안 가졌던 되는 것 일이기 같아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 해림이를 딸로 생각했는데 해림이 딸은 아니구나. 아마도 해림이는 뭐 동거인이거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딸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동년배 아니면은 좀 어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너무 좀 1차원적인 질문 같긴 한데 끝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혜림이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혜림이가 되어갔고 거기에서 느껴진 어떤 당황스러움 같은 게 있는데 네. 마지막에 혜림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혜림이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잖아요. 네. 답장을 누가 보내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혜림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요. 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해요. 이 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토마토를 먹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쓴 건가요? 전 토마토를 먹고 있는 것까지 그 의미를 담았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근데 다 의미가 말 그대로는 그런 거. 시에는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그 다들 의미를 담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하지만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쓰는 까닭은 있죠. 그러니까 토마토에는 의미가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없는데 토마토라는 것 자체에는 뭐 상징이나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쓰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지금 그 질문이랑 딱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토마토를 뭐 먹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죠. 보통 안부를 묻는데 너 지금 뭐 해가 아니라 안부를 묻는데 뭘 먹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나요? 맞아요. 안부를 묻는 문자인데 답장을 뭐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누가 보내자는 얘기는 안 나오고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엉뚱함이 그렇죠. 엉뚱한 거죠. 일반적인 그 안부를 물을 때 뭐 잘 살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딱 있는 현상, 이 상태, 지금 내가 토마토를 먹고 있으니까 그냥 토마토를 먹고 있어라고 보내는 거죠. 당장 이 순간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상대방이 바라는 대답이나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좀 엉뚱한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딱 지금 정확히 알려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연 말고 바로 위에 혜림이는 나였다는 걸 기억해낼까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 게 내가 혜림이었던 건데 혜림이가 나였다는 것? 다시 그럼 내가 혜림이었을 때 혜림이는 나였어? 라고 헷갈리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분리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 답장은 누가 보내야 하냐고 왜 다시 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이 혼돈 섞여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읽었어요. 일단은 이 시에서 재밌는 점은 그 정확한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다른 누군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다른 누군가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다른 그 사람이 꼭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이렇게 인식이 그거죠. 다른 누군가처럼 살고 싶지만 그게 꼭 되고 싶은 건 아니라는 정확한 인식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제 내가 아닌 누가 잠깐 되어보는 일에 관한 상상이 이렇게 엉뚱한 상상이 있는 시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읽기인데 한편 혜림이라는 것은 사실 그 뒤에 어떤 혼란과도 연결되는 거지만 그냥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이제 눈을 입력하고 문을 열고 운동화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화장까지 다 지우고 난 다음에야 진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혜림이지만 바깥에 있는 그런 다른 내가 있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진짜 나인 혜림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또 다르게 보여요. 그 사이에 이제 진짜 내가 되었지만 사실 진짜 내가 오히려 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되게 나지만 나 같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내가 잠깐 혜림이가 됐지만 나가 뭐 이걸 먹어도 될까? 비빔국수에 뭐 계란 올려도 되고 좀비 영화를 봐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대물음 그런 것들이 그 나와 바깥에 있는 나와 실제 있는 안에 있는 나와의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은 되게 내가 드디어 화장을 지우고 본연의 내가 됐는데 그 본연의 나조차 분열이 있는 거죠.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본연의 나다운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해림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뭔가가 이렇게 유기되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실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해림이의 표정을 좋아했고 해림이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좋아했지만에서의 해림이랑 앞뒤의 해림이는 같은 해림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네, 그럴 수도 해석이면. 있을 것 같아요. 오, 재밌네요. 뭐 시 읽기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해림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어렵네요. 여러분 이번 저 사실 다 어려워가지고 네. 좀 당황하면서 왔는데 네. 근데 다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요. 읽었다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이게 어떻게 뭐지? 받아들여야 약간 할지 이렇게 계속 그 되는. 느낌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아스모데우스라는 제목도 네, 생소한 홍승원 시인님의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스모데우스 일단 찾아봤어요. 네. 무슨 지옥의 동물? 네, 일단 악마 이름이죠. 네. 네. 그게 좋겠네요. 다른 시인들 시는 이게 왜 썼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 여쭤볼 있죠.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썼는지.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장점이. 네. 일단 이 시를 들고 오신 어쨌든 소개작으로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제 시를 들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들고 와달라고 해서 들고 왔고요. 네. 제가 이번에 창비에 발표한 시가 2편인데 한 편은 너무 길어서 낭독까지 부탁하시길래 너무 긴 걸 낭독하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네. 짧은 걸 들고 왔습니다. 네. 이유는 그것뿐이고요. 두 편 중 네. 이게 좀 더 잘 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있어요? 아닐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비교는 없어요? 제가 뭐 부끄럽죠. 이거밖에 못 썼어 하고. 일단 이거는 이따가 낭독해 주실 거죠? 네, 낭독할 저희 겁니다. 마지막 말미에 낭독을 해 주실 건데 저는 여기서 한 문장이 엄청 다가왔어요. 아는 걸 아는 게 이렇게 모를 일이다. 이거 약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랑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아는 걸 이렇게 모를 일로 받아들이지 않나? 거기서 저한테는 좀 인상이 깊었고요. 되게 다른 내용들은 뭔가 심상이나 정서에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상원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라는 말이 등장해요. 네. 여기서 약간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부러 이걸 끼워 넣나?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계속 그러면서 좀 헤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작가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그럼 일부러 이렇게 썼죠. 네. 이거 네. 자세하게 해주세요. 설명.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스모데우스라는 시는 화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화가 난 사람에 관한 시예요. 네, 일단 화가 난 사람이잖아요. 네. 왜 화가 났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스스로 대답했거나 네. 이행해서 옳은 네가 싫어서 화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스모데우스는 옳은 사람이 화가 나서 화가 난 사람에 대한 시죠. 그러니까 옳은 게 싫다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걸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연애 5번째 줄, 6번째 줄에 나오지만 네. 당신이 아주 나쁘진 않듯이 아주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비틀어 보면은 그거죠. 네가 옳은 건 알겠는데 또 그렇게 옳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옳은 척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약간 아스모데우스라는 대상이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아스모데우스는 악마인데요. 아스모데우스에 관한 기록이나 이야기들은 많고 그 안에서도 조금씩 아스모데우스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네. 네, 평가는 다른데 어떤 이제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아스모데우스가 세교계 신이라는 거. 토빗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아스모데우스가 처녀에게 빙의해요. 처녀에게 빙의해서 처녀가 결혼할 때마다 새신랑을 목졸라 죽여요.
이렇게 한 7번 정도 죽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세격을 담당하는 신 중에 하나고 네. 분노, 경노를 담당하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악마인데 악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악마가 개신교 이제에서 이렇게 악마화 시키면서 어떤 많이 악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약간 정령으로 취급되기도 했고 또 치천사로 취급되기도 했어요. 천사로. 네, 천사인데 이제 강등된 그런 케이스기도 한데 일단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천문학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악마. 그래서 어떤 난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천국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신호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 악마로도 알려져 있고. 독특하네요. 그리고 뭐 약간 유배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추방돼서 저기 동굴에 이렇게 처박혀서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깔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지방으로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유배. 이런 그 유배되는 선비의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 내게 주고 나쁜 모든 일들을 겪게 만들지.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쁨. 네, 일단은 이런 게 다 예. 이건 이제 어쨌든 그 정치적인 제 고민과 약간은 맞닿아 있는 건데 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 SNS나 아니면 어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여러 발언할 기회들이나 그런 발언들이 많아졌는데 주장들이 네. 사실 대단히 옳은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틀리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옳음들은 진짜 이거 하나로 이렇게 선과하게 확 나뉠 수 있어? 이렇게 네. 구분될 수 있고 이게 정의고 진실이고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어? 나눠질 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넘쳐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되게 악마화 시키고 네.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옳은 것들에 대한 피로감, 옳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죠. 사실 어떤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실 그 옳은 주장을 하는 자신은 약간 바깥에 나와 있는 심판관처럼 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경기에. 사실은 자신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에 네. 어떤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반성이 선행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심판관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피곤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약간 저 스스로도 의심스러웠고 그러면서 뭐 이런 삶에 대한 문제도 또 따로 있지만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시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네. 한편으로 이제 어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영향력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그 무해한 네. 작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써야 되면서 어떤 시에서 보통 그 전에 쓰이던 어떤 소재나 제재나 목소리나 말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균실 같다는 느낌. 이런 무균실 속에서 이런 안전한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작품들만 쫙 놓이게 되면서 이게 재밌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네.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뭐 반대로는 이제 어쨌든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하는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를 네. 하는 작품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 끌어오던 악한 힘 같은 거, 사악한 네. 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한 힘인 거 분명 아는데 그런 거에 또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그냥 담아낸 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 재밌네요. 그러면 이 시는 약간 트위터에서 탄생한 시일까요? 트위터 탄생한 시는 아니지만 트위터 같은 게 없었으면은 네. 탄생하지 않았을 시 같기도 하네요. 아, 네. 근데 그 트위터에서 막 이런 논쟁들이 있기 전부터 네. 아스모데우스라는 존재에 대해 쓰고 싶은 걸 했었어요. 네, 쓰고 싶었던 생각은 계속 있었고 계속 어떤 식으로 이 악마적인 에너지를 구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악마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옳은 것에 대한 지향하는 피로감에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사람이 잘 살고 싶은 본능과 욕망도 있지만 좀 유치한 말이지만 자기 판계적인 거를 또 꿈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확실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그냥 타인에 대한 파괴의 욕구가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스스로한테도 그런 게 향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같은. 근데 종합적으로는 악마화에 대한 시인 것 같아요. 예. 이 시는 저희가 방송 인사드리면서 말미에 숭서원 시인의 낭독으로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한재범 시인의 시로 넘어가겠는데요. 수목원이란 시인데 저 만난 적 있어요. 한재범 씨 어디서요? 서점에서. 아, 그래요? 오셨어요? 근데 네. 저희 단골 손님의 예고 시전공 고등학생인 때부터 오던 단골,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신 거죠? 안양예고 출신이신 거예요. 그 단골 손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시전공인데 네. 한번 그 세 명이 같이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학생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이 두 친구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다른 친구가 단골인 분이 와가지고 바로 엊그제 여기 이제 등단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2000년생이라고 여기 뭐 네. 나와 있으니까 소개를 해도 되겠죠. 네. 2000년생이고 안양예고 졸업으로만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2000년생이면 만 19세. 음. 맞죠. 올해 그런가요? 20살 네, 그렇겠죠? 친구인 거죠. 어쨌든 창비 신인상 받으신 분이고 이번에 그래서 이 신인으로 등단작이 개간지 창비 가을을 실렸는데요. 어쨌든 신인의 작품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네, 신인의 작품이라 제가 궁금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수목원이에요. 네. 갖고 오신 시 중에 네.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수목원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걸 소재로 다룬 시들을 보면 그냥 좋더라고요. 별 이유 없고요. 아니 그래도 한지호 씨는 이거 네. 들을 텐데 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소재를 뭐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가지고 왔네라는 생각. 아 그리고 내용이 교실이잖아요. 네. 교실을 다루는 제재로 다루는 시들도 그냥 좋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저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저의 이 시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농담으로 하잖아요. 사랑이라 쓰고 이별이라 읽는다 이런 것처럼 네. 수목원이라 쓰고 교실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 같진 않아요. 네. 일단 교실 풍경인 것 같고 네. 일단 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칠판 앞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고 그 화분에 있는 어린 잎들은 죽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그다음 뭐 뿌리들은 퉁퉁 부어가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화분을 두면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늙은 선생이 역설적으로 그런 죽어가는 화분을 보면서 이게 젊음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네. 그런 내용이고 뭐 우리들은 그 선생 이야기를 듣거나 말거나 잠을 자거나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알고 있고 우리가 네. 경험해온 그런 교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미지들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젊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화분이잖아요. 네. 네, 화분인 것이고 여기 늙은 선생에서 대비되는 건 우리들 젊은 우리들이니까 결국 우리들이 뭐 죽은 화분은 우리들에 대한 그런 메타포로 적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자라나는 것들 그런 생장의 이미지들이 또 이 온실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교실에 있는 우리들과 딱 1대1로 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반 이미지적인 거에는 이렇게 불안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약간 공식처럼 네. 혹은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들어맞을 때 이거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거는 시적으로 조금 뛰어나진 않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진 않겠죠 아마? 또 이게 당선작으로 뽑혔으니까 이 시의 매력 같은 뭐 어떤 시들을 네. 일단 뽑거나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이 꼭 뭐 위대한 시다, 어때서 위대한 시다, 아니면 공식을 벗어나서 위대한 시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위대한 시다 뭐 이런 경우가 항상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항상 그런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반복해온 소재들이나 반복해온 이미지들이라도 그걸 표현하는 언어는 결국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다르고 그리고 결국 시인은 어떤 특별한 인식이나 통찰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뭐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나 문장 같은 걸로 이렇게 익숙한 것들도 새롭게 그려내는 그런 방식 같은 것에서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보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뭐 이것이 낮은 시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뭐 안에 특별하게 이렇게 더 어떤 커다란 인식 같은 게 있진 않지만 이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인 시인 것 같고요. 그 매력을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 거에서 징그러움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에서도 그런 징그러운 부분을 짚어내고 있다는 거. 식물이 매번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름답지도 않고 죽어가는 거 식물을 보면 항상 슬프지도 않고 근데 어떤 식물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자체가 좀 징그럽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역시 징그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교실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흰머리가 있는데 그걸 검은 머리가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생장하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좀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교실이라는 그런 공간에 매혹될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궁금함이랄까요? 그리고 그 우리들은 그러니까 결국 시인들도 뭐 한국인이니까 그 한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쓸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교실이라는 곳으로 계속 돌아갈까 뭐 그런 궁금함도 있고요. 물론 이 시를 쓴 시인은 아직 교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근데 되게 나이 좀 있고 늙은 시인들도 계속 교실을 불러내거든요. 사실은. 그 공통된 트라우마 같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 한국인이라면 특히 뭐 고등학교 고3 교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검은 머리로 흰 머리를 감춘 채 교실 구석에 잠든 아이들 이거랑 그중 하나가 무릎을 두드린다. 낡은 철제 의자처럼 삐걱거리는 무릎을. 여기서 저도 되게 그냥 좋다란 느낌이 그냥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데 그 젊음이랑 되게 상반되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지 되게 와닿는 느낌? 그 안에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검은 머리로 흰 머리를 감추고 있는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교실에서 우리는 약간 그 지루함을 견디면서 충분히 늙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다 살았다는 느낌도 받고. 근데 막 늙은 선생은 이것이 젊음이야라고 엄청 소리치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선생님이 화를 낸다. 식탁 위에 놓인 유리잔처럼 몸을 가만두지 못한다. 식탁 위에 놓인 유리잔이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뭐죠? 발발발 떨리는 건가요? 지진 나는 건가? 이렇게 막 물잔이 이렇게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쾅 했을 때 누군가 그러네. 누군가 테이블을 이렇게 쾅 두드렸을 때 그런 느낌일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낸다는 거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풍경이 되게 익숙하게 떠오르니까 잘 읽혔고 신선하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교실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저렴한데 어떤 그 늙은 사람의 꼰대스러움을 좀 지겨워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괜히 화분을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책상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뿌리를 움켜쥐면서. 그걸 그렇게 자세히 볼 정도로 지금 그쪽에 몰입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뭔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신선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풍경이 가져다주는 말맛 같은 게 무겁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이상한 느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배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싱그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약간 징그러움과 싱그러움이 같이 저한테는 말맛이 좋네요. 징그러움과 싱그러움이. 네, 되게 싸구려 라임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교실을 언급하는 거는 아마도 교실이 그 비성년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재현되는 교실 같은 것들은 미성년이 아니라 비성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성년. 일부러 그 시적인 그 공간을 교실에 재현해놓고
우리들 학생으로 두면서 성장을 무한히 이렇게 어른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을 무한히 유예시키는 계속 어린, 계속 젊은 그런 계속 공부하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약간 지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 사실은 학창 시절이라는 것이 대단히 끔찍하고 지루하고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돌아보면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억이 있어서가 딱히 아니라 그냥 그 풍경만으로 일단 좋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그 싱그러운 풍경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창밖으로 이렇게 막 빛이 이렇게 여름에 막 빛이 애니메이션의 그렇죠. 교실은 그런 아름답죠? 애니메이션 느낌. 네, 머릿속에 있을 것 네, 같은 네. 장면. 그런 장면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들고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이미지로 구현하기 좋으니까. 뭔가 눈으로 훑어봤을 때 여기 이 소개된 시 말고도 네. 긴 연과 짧은 연들이 이어지는 게 그냥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림 그러네요.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괴치도 아마 생각을 하고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읽었을 때 자기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그런 것도 재미있는 신인 시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프와 숲 같은 말놀이도 재밌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제목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네. 읽었을 때 일단 재미있고 선명히 떠오르는 장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작품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송승헌 시인과 함께 창작화 비평 2019년 가을호에 실린 김소연, 송승헌, 이수명, 한재범 시인의 신작시를 만나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리터 2019년 8, 9월호에 실린 정용준 작가의 경장편 소설과 창작가 비평 2019년 가을호에 실린 배수아 작가의 단편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승헌 시인의 시 아스모데우스를 송승헌 시인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스모데우스. 화났다. 옳은 네가 싫어서. 풀지 않고 넘겼던 난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율법을 배우지만 당신이 아주 나쁘지는 않듯이 아주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 상황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 나는 몰랐어. 내가 알았었다는 것을 뒤늦게 내가 알았었다는 것을 알았지. 봐. 아는 걸 아는 게 이렇게 모를 일이다. 세상은 좋은 모든 것들 내게 주고 나쁜 모든 일들 겪게 만들지. 이 악마적인 힘. 나는 좋을 거야. 좋다는 감각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무한한